가계대출 연체율이 겨우 1%를 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별 느낌이 안 오죠. 에이, 1%면 거의 완벽한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1%는요.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굉장히 이례적인 경고등입니다. 그동안 통계에서조차 잘 보이지 않던 숫자가 이제는 공식 보고서의 맨 앞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이제는 버티던 사람들까지 하나둘씩 손을 놓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놀랍게도 이 경고등은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에서 먼저 켜집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고 중소기업 연체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고 부동산 PF 부실이 리포트마다 핵심 리스크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은 정반대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올랐는데? 서울 집값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IMF 금융위기 다 지나갔는데 이제 위기는 끝난 거지. 겉으로 보이는 자산 가격 차트는 여전히 화려한 초록색을 띠고 있는데 그 밑에서 조용히 빨간 숫자들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는 믿음 말입니다. 요즘 부동산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이런 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서울만 버티면 된다. 강남은 끝판왕이라 조정와도 결국 다시 간다. 지방은 몰라도 서울은 무조건 상승이다. 정말 그럴까요? 지금 서울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가 하나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준공후 미분양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도 전에 분양이 안 되는 건 그래도 어떻게든 돌려막을 여지가 있습니다. 분양가를 조정하거나 마케팅을 더하거나 시간을 벌 수 있죠.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난 상태, 집은 완전히 지어졌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 아파트. 이건 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건설사는 이미 공사비를 다 썼고 PF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분양 대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오래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버티기가 아니라 도미노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전국 준공 미분양이 27,000채를 넘었습니다. 금융위기 직전에 2,000채 수준이었던 걸 생각하면 규모 자체가 다릅니다. 더 놀라운 건 여기입니다. 그래도 서울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서울마저 준공 미분양이 777채를 넘어섰다는 사실입니다. 서울 부동산이 가장 좋다던 시기에 정부의 각종 완화부양 정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에서 완공된 집이 팔리지 않고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 더 이상 팩트가 아니라 영업 멘트에 가깝다는 것. 그런데도 시장의 분위기는 묘하게 낙관적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되면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정부가 뜨는 지역이라고 도장 찍어준 거다. 허가구역 핫플, 결국 더 오른다. 이제 여긴 로또 인증된 거다. 이번 규제로 묶이지 않은 구리, 겨우 피해서 지정에서 벗어난 몇몇 경기 남부 지역에는 벌써 풍선 효과 기대론이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규제 안 걸렸으니까 이제 돈 몰린다. 서울 못 사는 돈이 여기로 들어온다. 하지만 이제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정말 과거와 똑같은 풍선 효과가 이번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는 환경일까요? 20년, 21년은 제로 금리에 가까운 초저금리, 역대급 유동성,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라는 집단 확신이 겹치며 모든 자산이 동시에 부풀어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반면 22년 이후는 완전히 다른 시대입니다. 고금리를 실제로 몸으로 겪었고 자산 가격이 절반 가까이 빠지는 지역도 직접 봤고 부동산도 진짜 떨어질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는 체감으로 아는 사람들이 시장에 가득합니다. 과거의 풍선 효과는 어디든 사기만 하면 오른다는 신념 위에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지금의 시장은 잘못 들어가면 10년 묶인다는 공포가 이미 새겨진 시장입니다. 이 둘을 똑같이 놓고 예전처럼 또 오른다고 말하는 건 데이터를 무시하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현실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 이 세 가지가 한 시점에 겹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강남 아파트 한 채가 10억에서 40억, 50억, 70억이 된 사람들. 서류상으로는 수십억의 평가 이익을 가지고 있지만 현금 흐름은 그만큼 따라오지 않는 가구들. 이들에게 보유세 40%, 50% 인상은 단순히 세금 조금 더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10억 이상 레버리지를 올려서 변동금리로 버티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 이자는 오르고 보유세는 뛰고 양도세 중과 유예는 끝나가고 재건축 규제 완화 뉴스가 마지막 기대감을 자극하는 상황. 이 구조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기는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끝까지 들고 버틸 것인가? 지금이라도 수십억 이익을 실현할 것인가? 여기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붙습니다. 이 수십억이 실제 내 돈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 지금 30억, 40억이 오른 집을 가진 사람에게 이익은 숫자로 존재할 뿐 팔지 않으면 영원히 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팔려고 마음먹는 순간 이미 세금, 시장 상황, 대출 구조가 완전히 다른 게임 규칙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가 아니라 이 질문부터 던져야 합니다. 지금 이 집은 앞으로 10년을 버틸 만한 집인가?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집인가? 무주택자에게도, 1주택자에게도, 다주택자에게도 이 질문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는 향후 10년 수익을 가져다 줄 집에 가까운가요? 아니면 지금 팔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집에 가까운가요? 이걸 구분하지 못한 채 서울은 무조건 오른다. 강남은 영원하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 찍었으니 프리미엄 인증이다. 이런 말만 믿고 들어가면 다음 사이클에 조정이 왔을 때 그 집이 바로 계좌를 붉게 물들이는 발목 잡는 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위기는 끝났다는 낙관과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수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상한 구간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지금 이 타이밍에 당신은 어떤 쪽에 서 있습니까? 그래도 서울이니까라는 막연한 믿음 쪽인가요? 아니면 연체율, 미분양, PF, 보유세, 양도세라는 냉정한 숫자와 구조를 함께 보고 있는 쪽인가요? 이 영상에서는 그냥 공포를 자극해서 집 사지 마라 또는 막연한 희망을 부추겨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지금 한국 부동산이 어디에 서 있는지, 위기와 기회 사이의 경계선이 어디까지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가 각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데이터와 구조, 실제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마지막까지 함께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살 집을 잘못 고르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들고 있는 이 집 진짜로 팔아야 할 집은 아니야? 이 불편한 질문에서 진짜 최저점과 진짜 출구가 시작됩니다. 아마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켠이 이렇게 오락가락하실 겁니다. 이야 맞는 말 같긴 한데 그래도 남들은 다 집 사라 그러는데 나만 겁먹고 있는 건가? 한쪽에서는 이제라도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말이 쉴 새 없이 들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들어가면 꼭대기다 기다려라는 경고가 쏟아집니다. 뉴스를 켜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찍었다는 기사와 연체율 미분양 기록 경신했다는 기사가 같은 날 같은 화면에 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헷갈리는 게 당연한 상황이에요. 특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만 집 없는 호구 되는 거 아니야? 부모님 세대처럼 버티면 오른다가 또 통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서울인데 너무 겁 많은 건가? 지금은 비싸 보여도 10년 뒤면 또 싸다고 느끼는 거 아니야? 반대로 이런 감정도 같이 올라오죠. 대출 금리 문자 올 때마다 심장이 철렁하고 뉴스에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나올 때마다 저기 내 얘기도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영끌 성공담을 봐도 솔직히 부럽다가도 한편으론 저게 진짜 성공담이 맞나 싶은 찜찜함. 이 두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요즘 정상입니다.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대로 괴롭습니다. 월세로 나가야 한다는 말 들을 때마다 집주인이 전세 말고 이제 월세로 돌릴 생각이에요 라고 할 때마다 통장에 찍힐 숫자가 먼저 떠오르죠.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더 민감합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무리해서라도 학군 좋은 데로 들어가야 하나? 여기서 더 밀리면 애한테 미안해질 것 같은데 머리로는 지금 대출 끌어쓰는 건 위험할 수도 있겠다고 알면서도 가슴은 그래도 남들은 다 그렇게 해서 올라탔다는데 나만 너무 보수적인 것 아닌가? 이 죄책감 불안감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집이 이미 있는 분들도 마음이 편한 게 아닙니다. 특히 2021년 사이에 이때 아니면 못 산다는 말에 영끌에서 들어가신 분들 처음 금리 2%대일 땐 그래도 버틸만 하네 싶었는데 이제 5%, 6% 금리 안내 문자를 보고 있으면 엑셀을 열어 원리금 상환표를 다시 두드려보게 되죠. 앞으로 3년, 5년 이렇게 낼 수 있을까? 그때도 지금처럼 벌고 있을까? 게다가 뉴스에선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실 확대가 나온다고 합니다. 딱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으면서도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기에도 미묘하게 가슴이 쿡쿡 찌릅니다.
이미 오래된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또 다른 의미로 고민이 깊습니다. 종부세, 재산세, 건강보험료까지 슬금슬금 다 올라가는데 이걸 언제까지 버티는 게 맞나? 서류상 자산은 몇십억이 늘었다지만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 보유세 관리비를 보면 내가 진짜 부자인가 싶은 허탈감도 듭니다. 그런데 막상 팔자니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팔았다가 또 몇 년 뒤에 2배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집을 파는 순간 한 번 더 오를 마지막 기회를 버리는 건 아닐까? 숫자는 분명히 지금이 익절 타이밍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감정은 그래도 강남인데를 놓아주지 못합니다. 또 한 부류는 부모 도움 없이 시세를 따라잡기 힘들어진 2030세대입니다. 회사에서 점심 먹고 커피 마시며 이런 대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야, 우리 월급 모아서 집 언제 사냐? 부모님이 도와줘야 시작이라도 하지. 서울은 원래 그런 거야. 그냥 포기하고 살자. 포기한 척 농담을 던지지만 집에 돌아와 부동산 앱을 켜보면 웃겼던 농담이 천천히 현실이 되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래도 한번 계산이나 해볼까 하며 LTV, DSR, 금리를 검색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고민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계층에 머무를 것인지, 앞으로 10년, 20년 뒤 내 삶의 궤적이 어떻게 그려질지, 이런 문제들이 집 한 채와 연결되어 있다 보니 결정이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유튜브, 커뮤니티, 강연들이 극단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전세 난민입니다. 부동산은 끝났고 이제는 주식코인 시대입니다. 서울은 다시 한번 슈퍼사이클 옵니다. 이제 진짜 대폭락 옵니다. 현금 외엔 답 없습니다. 서로 정반대 얘기를 하면서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둘 다 확신을 파는 겁니다. 나는 답을 알고 있다는 톤으로 당신의 불안과 FOMO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헷갈리는 게 정말로 나만 모자라서가 아니라 애초에 시장이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시끄럽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아래 3가지 중 어디에 해당되든 그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무주택자.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까? 라는 불안. 잘못 사면 10년 묶인다는 공포. 그래도 한 번은 내 집 가져보고 싶다는 소망. 1주택자. 이걸 더 들고 가야 하나 바꿔야 하나? 이 집이 진짜 10년 뒤에도 살아남을까? 지금 팔면 바보 되는 건 아닐까? 다주택자 갈아타기 고민 중인 분. 세금금리가 버거운데 그렇다고 지금 다 정리하기엔 아까운 느낌. 내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진짜로 먼저 정리해야 할 게 뭔지 모르겠다. 이 중 어느 칸에 체크를 하셨든 당신 혼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숫자로 보면 분명히 경고가 늘어나고 있고 체감으로는 여전히 버블의 잔상이 남아있는 아주 어색한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불편하고 결정을 미루게 되고 어떤 영상을 봐도 속이 시원하지 않은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느끼는 이 막막함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혼란입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의 안개를 조금씩 걷어내고 숫자와 구조로 당신의 선택 범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을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바꾸기 위해 지금 한국 시장을 흔들고 있는 핵심 7가지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진짜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들은 앞으로 13년간의 부동산 흐름을 결정짓게 됩니다. 1. 가계대출 연체율 10년 만에 최고치 돌파.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보는 지표가 바로 연체율입니다. 1% 넘었다며? 뭐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 숫자가 절대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가계대출 연체율 1% 돌파는 10년 동안 없던 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연체가 동시에 상승. 2025년 5월 기준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4% 몇 달 만에 1% 근접. 연체율은 개인가계 중소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있다는 첫 번째 경고음입니다. 특히 2021년 초저금리 시기에 대출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려 집을 산 계층이 이제 5년 고정금리 종료로 금리 재조정리 픽싱을 맞고 있습니다. 금리가 2%, 5%, 6%로 바뀌면 상환 부담은 2배 이상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연체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매물 증가 가격 압력이라는 전형적인 순서로 이어집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부실 금융위기 이후 최악. 집값을 떠받치는 건 소득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바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입니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금융위기 이후 최고. 자영업자 연체율 지속 상승. 매출 감소 인건비 부담 금리 부담의 트리플 콤보. 이 말은 쉽게 말해 소득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단기적으로 심리로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현금 흐름이 버텨줘야 합니다. 지금은 이 기초 체력이 눈에 띄게 약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3.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가장 큰 지뢰. PF는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이 PF입니다. 땅 시공 사업비까지 모두 빌려서 진행하는 구조. 분양이 늦어지면 즉시 유동성 경색. 2022년 폭락기 이후 실제로 PF 부실이 대규모로 발생. 정부가 2023만 2024년 부양으로 시간만 벌어둔 상태. 진짜 문제는 정부의 단기 부양책으로 겉모습만 잠깐 봉합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연체들이 금리 상승 분양 부진 시기에 다시 고개를 든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4. 미분양 특히 중공 미분양이 사상 최고. 일반 미분양은 시장에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직 짓기 전이니까 중간에 팔리면 되거든요. 하지만 중공 미분양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집을 다 지어놨는데 안 팔리는 것. 가장 위험한 단계. 전국 중공 미분양 27,000호 돌파 13년 만에 최고치. 과거 위기 직전 중공 미분양이 많았던 시기는 딱 2번. 2008만 2009 금융위기, 2012년 부동산 침체기. 그런데 지금 외부 충격 없이도 이 숫자가 쌓이고 있다는 게 가장 섬뜩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서울조차 777세대 중공 미분양. 최근 몇 달간 지속 증가세. 서울에 중공 미분양이 생긴다는 것은 단순한 일시적 둔화가 아니라 구조적 수요 이탈을 의미합니다. 5. 금리 이미 반등 시작. 주택담보신용대출 금리 모두 상승 전환. 금리는 시장의 심장입니다. 금리의 방향이 바뀌면 대부분의 자산 가격이 방향을 틉니다. 국채금리 10년물 반등. 주담대 금리 6% 진입. 2020만 2021 대비 상환 부담 23배 증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금리는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훨씬 큽니다. 금리가 낮을 때 산 사람들은 괜찮지만 고금리에서 뛰어든 사람들은 하락을 버티기 훨씬 어렵습니다. 6. 위험 자산 주식코인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 2023억 2024만 2025년 초까지 한국 경제를 버티게 한 가장 큰 힘은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의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마저도 흔들립니다. 나스닥 3주 연속 음봉. 코스피 2007년 이후 보기 힘든 단기 급등 후 전형적 쌍봉 패턴. 비트코인 9만 달러 급락. 시장 전체가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이 하락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말은 가계 기업의 자산 방패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험 자산이 흔들리면 부동산은 반드시 후행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7. 환율 가장 현실적인 보험. 모든 시장이 불안정할 때 안정성을 찾아 움직이는 것이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 1466원 11월 18일 기준. 2021년부터 대세 상승 유지. 위기 발생 시 1,500원대 돌파 가능성 매우 높음.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순간 한국 시장은 본격적인 위기 국면에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도 IMF,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초기 모두 환율 급등이 전조신호였습니다. 지금 시장은 끝난 위기가 아니라 누적된 위험. 위의 7가지 지표는 모두 서로 다른 방향에서 하나의 결론으로 모입니다. 지금 시장은 꺼진 위기가 아니라 누적된 위험이다. 부동산 심리는 여전히 뜨겁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 소득 기업 건전성 연체금리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항상 폭발적인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앞에서는 위험 신호 7가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하나의 지표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체율 금리 미분양 PF 심리 가격. 이 모든 요소가 하나의 순서 메커니즘로 연결되며 결국 가격 조정 또는 시장 붕괴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는 이 여러 단계가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앞으로 13년 한국 부동산이 어떤 흐름으로 갈지 거의 7080%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1. 연체율 상승 잔금 부담 증가 급매 출현의 순서. 위기의 시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일단 은행 내부 숫자에서 먼저 이상 신호가 보입니다.
금리 상승, 5년 고정 만기 종료, 원리금 상환 부담 급증, 연체율 상승, 은행의 리스크 기준 강화. 여기까지는 일반 소비자가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음 단계부터는 시장에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잔금 치르지 못하는 계층 증가, 급매물 시세보다 510% 싸게 등장,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남. 이 급매가 새로운 가격 기준이 됨. 이 과정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이유는 급매가 처음 나왔을 때 저 정도면 금방 팔리겠네, 매수세는 살아있다 라는 착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급매가 일시적으로 처리되고 나면 다시 시장은 고요해지고 그 순간부터 시세는 천천히 꺾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국은 급매 1차 라운드가 끝난 구간입니다. 이제 오는 것은 2차 급매, 즉 연체 기반의 매물입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악화 주거 수요 감소 전세 매매 갭 확대. 부동산은 소득이 받쳐줘야 굴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바로 소득 하단부입니다. 자영업자 매출 감소, 중소기업 부도 증가, 대출 상환 부담 급증, 폐업 증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계층이 전세 수요 매수 수요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 시장에서 먼저 신호가 옵니다. 소득 감소, 전세 유지 어렵고 반전세 월세로 이동, 전세 수요 축소, 매매 대비 전세가 비율 하락, 갭 투자 기반 약화, 매매가 하방 압력 발생. 당장 체감은 잘 안 되지만 전세가가 흔들리는 순간 매매 가는 시간이 조금 지나 반드시 꺾입니다. 전세는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는 마지막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3. 준공 미분양 건설사 현금 흐름 악화 PF발 부실 금융경색. 지금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지점이 바로 2단계입니다. 준공 미분양이 쌓인다는 건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집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준공 미분양 증가, 건설사 사업비 회수 지연, 대출 이자 부담 누적, PF 사업장 연체, 증권사 캐피털사 부실 반영, 신규 PF 중단, 착공 감소 지역 경기 악화, 금융권 전체 리스크 관리 강화.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점점 서울로 전이됩니다. 지방은 이미 준공 미분양이 많이 쌓였고 서울도 777채라는 이례적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니라 하방 압력이 구조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4. 금리 반등 체감 경기 하락 매수 심리 급냉. 금리는 시장의 온도계입니다. 금리 하락기 집값 상승 속도 가속, 금리 상승기 거래량 급감. 그리고 지금은 국채금리가 다시 반등하며 주담대 신용대출 금리가 상승 전환한 상태입니다. 금리 상승이 가져오는 실제 변화는 이렇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상환 부담 증가, 매수 여력 약화, 은행 심사 강화, 매수 보류 심리가 빠르게 확산.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은 이 순간부터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좀 관망해야지. 이 관망 심리가 한번 확산되면 부동산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5. 위험 자산 주식코인 하락 부동산으로 충격전이.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을 버티게 만들었던 마지막 힘은 주식코인 시장의 강세였습니다. 주식 연봉보다 큰 수익, 코인 단기간 수천만 원 수억 원 벌던 시기, ETF 안정적인 상승 흐름. 이 수익이 부동산의 부담이자 보유세를 상쇄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스닥 3주 음봉, 코스피 쌍봉 후 조정, 비트코인 급락.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건 부동산을 지탱하던 마지막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식 코인이 꺾이면 부동산은 612개월 후에 후행 조정이 옵니다.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6. 환율 상승 외국인 자금 이탈 금리 인상 압박 국내 자산 약세. 환율이 1,400원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조용한 경고입니다. 환율 상승 외국인 이탈 코스피 하락 소비 투자 위축 경기 둔화. 이 흐름은 부동산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아래와 같이 연결됩니다. 경기 둔화 기업 부진 소득 감소 연체 증가 부동산 조정. 특히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는 순간 시장은 위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 구간에서 금리 인상 압박까지 겹치면 부동산은 수요의 절반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납니다. 7. 시장 메커니즘의 결론. 위기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 조치는 중첩되어 온다. 지금 한국 시장은 2008, 2011, 2019, 2022년의 패턴에
동시에 겹쳐놓은 듯한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연체율 상승, 소득 하락, PF 부실, 미분양 적체, 금리 반등, 위험자산 약세, 환율 불안. 이 7가지가 한꺼번에 쌓여 위기의 중반 단계까지 이미 진행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이 전체 흐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어떤 사례로 나타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현장감 있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기의 이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항상 숫자, 현장 사람의 삶으로 연결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대표적 사례들을 통해 지금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살아있는 장면처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례 1. 5년 전 초저금리 대출자의 현실. 서울 도심. 30대 후반 직장인 김 씨는 2020년 저금리 시절 고정금리 2.3%에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5년 만기 재고정 시점이 도래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듣게 된 새로운 금리는 6.15%. 그 순간 김 씨의 월 상환액은 기존 180만 원 345만 원으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동시에 회사에서는 인력 감축이 시작되었고 성과급도 전년 대비 40% 줄어들었습니다. 김 씨가 털어놓은 말이 압권입니다. 집값은 2억 올라서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월 상환액이 이렇게 오르면 결국 이익이 아니더라고요. 이 케이스는 한국의 5년 고정금리 대출자 400만 명에게 순차적으로 똑같은 충격이 반복될 거라는 걸 예고합니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의 2차 급매의 최대 공급자가 됩니다. 사례 2. 건설사 직원이 말한 현장 분위기. 한 지방 중견 건설사의 직원 인터뷰입니다. 작년까지는 미분양만 줄면 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준공 미분양이 쌓여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순간 회사는 숨을 못 쉬어요. 이 회사가 짓고 있는 한 단지는 총 742세대 규모의 아파트였는데 준공 후 90일이 지나도록 118세대가 남았습니다. 은행은 이자 상환 계획 제출을 요청했고 본사에서는 일단 분양가 할인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할인폭이 커지면 주변 시세를 흔들기 때문에 지역시장 전체가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이런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27,000세대가 넘는다는 것. 그리고 2012년 이후 최대치라는 것. 이게 바로 한국 PF 리스크의 현재 위치입니다. 사례 3. 40대 자영업자 부부의 전세 이탈. 경기도 광명에서 7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던 40대 부부. 2024년 말부터 매출이 급감해 월세를 2달 늦췄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자 집주인이 말합니다. 보증금 4천만 원 올려주셔야 합니다. 부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전세 유지 시 비용 vs 반전세 전환 시 월세 증가분.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전세 유지가 불가능하다. 전세가 3억이었던 그 아파트는 이제 신규 전세금이 2억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세가 빠지자 매매가도 흔들리기 시작했고 반년 만에 매매가는 8% 하락했습니다. 이 케이스는 단순한 사연이 아니라 지금 전국 전세가율 하락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흐름을 상징합니다. 사례 4. 지방 소도시의 연쇄 붕괴 모델. 충북어시. 3년 전만 해도 혁신도시 들어선다는 말에 분양이 불티나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세 매물 348건 621건, 미분양 1100세대 2300세대, 전세가율 78% 61%로 급락. 항공인중개사는 말합니다. 처음엔 집주인들이 버텼는데 이제는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지역은 최종적으로 전세 매매 급매 경매 이 4단계를 모두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수도권 외곽까지 번져 올라오는 게 과거와 동일한 패턴입니다. 사례 5. 강남의 초고점 매수자 이야기. 서울 서초구 반포. 2021만 2022년 금리 최저 시절 평당 1억 원을 넘긴 신축에 진입한 40대 초반 대기업 팀장. 매수가는 43억 원. 그런데 최근 실거래가는 37억 38억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6억 원의 평가 손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게 다시 오를까요? 금리가 내려가야 하는데 오히려 올랐잖아요. 이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고소득자조차 상환 부담과 보유세의 압박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2026년 양도세 중과 회복 전에 팔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강남 고점 매수자의 일부가 2025만 2026년의 시장에 의도치 않은 매물로 등장할 가능성. 사례 6코인 투자 실패 후 급매로 돌아선 30대
2024년 상승장에서 수익 1억을 올리며 자신감을 얻은 30대 B씨. 2025년 들어 비트코인 급락으로 투자 원금 일부가 증발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부동산 이자랑 생활비까지 감당하려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코인으로 버티던 게 무너졌어요. 결국 그는 급하게라도 2억 낮춰 집을 팔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는 늘 개별적 사고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험자산 동반 하락기에는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주식 코인이 먼저 무너지면 부동산 급매가 뒤따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례 7,500원 환율 공포에 대비해 달러로 피신한 가족. 경기도 성남의 한 50대 가장.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환율의 무서움을 직접 경험한 세대입니다. 그는 최근 1,466원 환율을 보고 자산의 20%를 달러로 교체했습니다. 부동산은 팔기 어렵고 주식은 불안하고 환율만이 위기에서 즉시 수익을 줄 수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투자 선택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가계가 어떤 선택을 할지를 예고하는 대표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단 하나의 변수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체 금리, 전세, 미분양, PF, 위험자산, 환율. 이 7가지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순간 시장은 반드시 가격 조정이라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그 흐름의 전 단계들을 하나씩 통과하며 중반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모든 사례와 구조를 하나의 경고로 묶어보면 한국 부동산 가계 금융 시스템이 어디에 서 있는지가 더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기준점 없는 낙관을 경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1. 연체율 1%는 이미 일반적 수준을 넘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1%면 낮은 거 아니야? 틀린 해석입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보통 0.3영, 6%가 정상 범위입니다. 지금은 이미 1%를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금융위기 2008 직전 1% 근처, PF 붕괴 20만 1213 직전 0.81, 0%, 2025년 1% 돌파. 즉 지금은 위기 직전의 수치대에 들어왔습니다. 연체율이 오르면 시장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연체 증가, 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대출 심사 축소, 매수층 축소, 전세가율 하락, 가격 하방 압력 확대. 이건 되돌릴 수 있는 단기 현상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구조적 변화입니다. 왜? 금리 반등은 2차 충격의 시작점.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금리 곧 내려가겠지. 그런데 실제로는 국채금리가 이미 반등했고 주담대 신용대출 금리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과거 5년 고정금리 대출자가 2025만 2027년 순차적으로 재폭탄을 맞습니다. 금리가 2단계에서 중요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리는 부동산을 움직이는 심장이다. 금리 상승은 시장의 산소 공급을 끊어버린다. 자금 경색, PF 부실, 잔금 부담, 금매 매물 증가, 유동성 위축. 이 흐름이 동시에 벌어지는 시기에는 어떤 정책도 단기적으로 시장을 살리지 못합니다. 3. 준공 미분양은 절대 가벼운 지표가 아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지표가 바로 이겁니다. 일반 미분양, 시간이 해결할 수 있음. 준공 미분양, 시간이 해결을 악화시킴. 지어놓고도 안 팔리는 집은 각각이 PF 부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준공 미분양은 2만 7천 세대, 서울만 해도 777세대 12년 만에 최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건 단순합니다. 한국 부동산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 지방 수도권 서울 순으로 충격이 올라온다. 아직 폭발하지 않았을 뿐 내부 압력은 차고 있다. 준공 미분양은 부동산 위기에서 가장 먼저 터지는 뇌관입니다. 4. 주식코인 급락은 부동산의 선행지표다. 지금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식은 뭐 빠질 수도 있지. 근데 부동산은 안 떨어져. 하지만 과거 데이터는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주식코인 급락. 39개월 후. 부동산 거래량 급감. 612개월 후. 가격 조정 본격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나스닥 3주 연속 음봉. 코스피 쌍봉 후 하락. 비트코인 9만 달러 붕괴. 이건 단순한 흔들림이 아니라 부동산에 올 충격의 예고편입니다. 5. 환율이 1,500원을 넘는 순간 시나리오가 바뀐다. 지금 환율은 1,466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위기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 돌파하는 순간
세 가지 일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외국인 투자자 이탈 코스피 급락, 원화 약세 수입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압박 부채 부담 폭발. 이 순간부터는 부동산이 버티기 국면이 아니라 하락 가속화 국면에 들어갑니다. 환율 1,500원은 위기와 평시를 가르는 분기선입니다. 6. 부동산 PF는 미래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 위험이다. 지금 언론은 PF 사태가 약해졌다고 말하지만 데이터는 정반대 말을 합니다. 신규 PF 취급 감소, 기존 PF 연체 지속, 증권사 캐피탈사 손실 반영, 은행 리스크 강화, 지방 사업장은 이미 전이 시작. 정부가 2년간 정책으로 눌러왔을 뿐 내부 부실은 거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방 준공 미분양 PF 연체. 이 조합은 항상 금융사고로 이어졌습니다. 7. 강남이라고 안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도 강남은 안전하지 않나? 하지만 역사적 사실은 단 한 번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IMF 때 대폭락, 2008 금융위기 대폭락, 2012 PF위기 주요 단지 30% 하락, 2022만 2024 이미 1020% 조정 경험. 강남이 중요한 이유는 하락기에는 하락폭의 기준선이 되고 상승기에는 레벨업의 기준선이 됩니다. 지금 강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한국 전체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8. 다음 충격은 심리 붕괴에서 온다. 지금까지의 충격이 경제 적수치적 충격이었다면 다음 단계는 심리적 붕괴가 시장을 흔듭니다. 그래도 오르겠지. 이 정도면 바닥이겠지. 설마 집값이 떨어지겠어. 이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매수자는 사라지고 금매는 늘어나며 관망자는 늘어나고 가격은 빠르게 조정됩니다. 심리가 꺾인 시장은 정책으로도 단기간 살릴 수 없습니다.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단지 조용히 올 뿐이다. 지금은 위기가 터진 상태가 아니라 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의 중반 단계입니다. 연체율 증가, 소득 기반 붕괴, 금리 제반 등 PF 부실 누적, 준공 미분양 적체, 위험 자산 동반 하락, 환율 불안. 어떤 단일 변수도 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7가지가 겹쳐진 순간 시장은 반드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이미 조용하게 단계적으로 깊숙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수많은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식도 아직 견디고 있고 부동산도 겉으론 멀쩡해 보이며 언론의 톤도 위기 아님 쪽에 무게를 싣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집니다. 가계 연체율 1% 돌파, 준공 미분양 12년 만에 최대치, 중소기업 연체 증가, PF 부실 개선 없음, 금리 반등, 주식코인 동반 약세 전환, 환율 1,500원 임박. 이 모든 신호가 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한국 경제는 분기점에 도달했다. 지금 시장은 폭락이 온 것도 아니고 폭등이 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하고 어둡고 불안한 과도기에 서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시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오지만 결과는 극명하게 둘로 나뉩니다. 1.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위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현금을 일부 확보했고 거품 구간을 피했고 안전 자산 비중을 유지했고 언제든 사고 팔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누구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왜냐면 심리가 아니라 데이터로 시장을 보기 때문입니다. 2.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를 그대로 맞습니다. 반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합니다. 설마 지금 떨어지겠어? 이번엔 다르겠지? 정부가 어떻게든 막아주겠지? 하지만 시장의 흐름은 언제나 냉정하고 언제나 숫자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장에서 기대를 가장 위험한 투자입니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예측이 아니라 포지션 조정이다.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고조된 시기에는 상승을 노리는 공격보다 하락을 대비한 방어가 훨씬 더 큰 기회를 만듭니다. 리스크 높은 자산의 비중을 재점검하고 달러 비중을 확보하고 2025년 대출 재세팅 파도에 대비하고 PF 준공 미분양이 많은 지역은 피하고 유동성이 좋은 자산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살아남는 전략입니다. 4.
위기는 예고 없이 오지 않는다. 그림자를 먼저 들이온 뒤에 온다. 지금 경제에는 이미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자는 공포가 아니라 준비의 신호입니다. 연체율 상승은 신호입니다. 금리 반등은 신호입니다. 중공 미분양은 신호입니다. 환율 상승은 신호입니다. 신호는 항상 먼저 등장하고 진짜 충격은 나중에 도착합니다. 그 사이 시간이 바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입니다. 모든 위기는 누군가에게 기회다. IMF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부동산 조정기 때도 항상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준비한 소수는 자산을 키웠고 준비하지 않은 다수는 자산을 잃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사이의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쪽에 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것, 그리고 다음 상승 사이클에서 올라타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지금의 판단에서 시작됩니다. 혼란스러운 시기일수록 판단은 더 차갑게, 행동은 더 신중하게, 데이터는 더 냉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